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의 구조나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존재와 시간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는 그 이미지를 존재와 시간 이미지를 좀 그려볼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대중적인 작품들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가 애니메이션으로 있는 존재와 시간인데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 중에서 존재와 시간하고 좀 통할 수 있는 작품이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가져온 게 이제 모노노케 히메라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 혼자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저희 학부 시절에 제 학부 시절에 이제 존재와 시간에 강독을 하셨던 교수님께서 자주 얘기하셨던 게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들이 하이데거적인 사유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얘기였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모노노케 히메라는 작품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내용이 그거거든요. 이제 그 한편에선 모노노케 히메로 대표되는 그 자연의 세계, 산의 세계, 신들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요 신들의 세계가 근데 마을이 발전하면서 그 여긴 에봇이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그 마을의 세계가 있거든요. 이 마을이 이제 총기를 사용하고 뭐 이렇게 제철소에서 이 철로 된 물건들을 만들고 하면서 산을 점점 정복해 나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과 마을, 산과 마을 사이에 이제 갈등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갈등을 이제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 아시타카라는 주인공이 활약하는 얘기인데, 근데 요 작품 속에서 이제 강조가 되고 나타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원래는 이 세계는 다 이제 정령들로 가득 차 있고 동물들도 그냥 동물들이 아니라 그 몸집이 거대해서 신으로 숭상받는 그런 동물들이 그 자연을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인간의 기술 그 철제 문명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그런 동물들이 죽어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들이 그냥 평범한 동물들로 전락하게 되어버리고 그 산의 나무들이 점점 깎여나가게 된다. 뭐 이런 그 이야기 구도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딱 하이데거적인 사유 방식하고 정말 많이 맞닿아 있어요. 특히 후기 하이데거는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후기 하이데거가 한 유명한 말 중에 그 우리 시대는 신들이 떠난 시대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요게 아까 제가 설명했던 현상학의 맥락하고도 이제 잘 맞닿아 떨어지는데 그 현상학이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원래 세계라는 것은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수만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자연과학적이고 실증주의적이고 기술 문명적인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대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열려 있는데 인간의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고 유럽이 근대화되게 되면서 이런 다양한 대상 경험의 방식들이 망각되어 버리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자연과학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서 수치화하고 정량화하고 균일화시켜서 시켜서 이 세상에 더 이상 경이롭게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현상학의 주요한 문제의식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가 강조하는 것들도 우리의 그런 기술 문명의 세계 속에서 망각되어 있는 그 자연과학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세계를 더 경이롭고 풍요롭게 바라볼 수 있는 원초적인 인간의 세계 경험, 인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하이데거가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본인의 실제 삶도 그랬어요. 본인의 실제 삶도 그 독일 시골에 들어가가지고 그 독일 전통 그 농촌 복장 입고서 그 사냥 모자 쓰고서 맨날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맨 그 쓰는 책들 제목이라든지 논문들 제목도 그래요. 숲길 뭐 이런 것들 쓰잖아요. 이정표 뭐 이런 것들도 뭐 도상 뭐 이렇게 이런 거 쓰는 것들도 굉장히 농촌적인 그 뉘앙스들이 많이 묻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기술 문명이 성립시킨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벗어나서 더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우리의 더 그 자연적인 삶의 방식, 삶을 경험하는 그런 방식들을 회복해야 된다. 그게 바로 존재 망각에서 벗어나서 그 존재자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그 경험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내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치 그 자연과 마을 사이의 대립에서 기술 문명으로 대표되는 마을이 망각하고 있는 자연의 원초적인 그 정령들과 신들의 세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원룡공주의 이야기와 잘 맞닿아 있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문학으로 읽는 존재와 시간인데 사실 문학 작품 중에서 하이데거와 많은 관련을 맺고 있는 걸로 우리나라에서 자주 거론되는 작품은 사실 김수영의 꽃이라는 시거든요. 그 꽃이라는 시 내용이 그거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게 나에게 다가와서 꽃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요게 이제 왜 하이데거의 사유와 잘 관련이 맺고 있냐면은 그 대상이라는 것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가 없는 대상
나와 무관한 대상이라는 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게 주어지기 시작할 때 그게 비로소 그때서야 이름을 불러주고 주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에게 유의미한 대상으로서 나에게 존재하게 된다는 게 이제 그 시를 해석하는 한 가지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데거를 이미지화할 때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문학 작품이긴 한데, 근데 이건 우리나라 한정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품인 거고, 실제로 하이데거와 보다 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하이데거가 실제로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고 그 극찬하기도 했던 작품은, 문학 작품 중에서는 어린 왕자,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가 딱 하이데거적인 사유 방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이게 하이데거가 어떤 일화도 있냐면은, 그 앙리 레비라는 사람이 쓴 사르트르 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르트르 평전에 보면 이제 사르트르와 하이데거 사이의 일화, 그리고 당대 유럽 지식인들과 하이데거 사이의 일화에 대해서 다룬 어떤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사르트르가 하이데거를 굉장히 존경해서 하이데거가 사는 마을로 이제 직접 찾아와서 하이데거를 막 만나려고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하이데거가 사르트르를 굉장히 문전박대하면서 둘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뭐 얘기가 통하지가 않아가지고, 사르트르는 마치 나중에 그걸 어떻게 회상하냐면은, 마치 나는 하이데거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이데거의 모자와 얘기하는 것 같았다, 막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이데거인데 사르트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럽 그 당시에 프랑스 지식인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라캉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라캉도 하이데거를 만나려고 이렇게 독일로 찾아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라캉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라캉이라는 사람이 본인은 자기가 정신분석학자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의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정신분석가가 필요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이데거가 당대 프랑스 지식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프랑스에서 출판된 책들을 거의 안 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읽은 책이 있었다. 그게 무슨 책이냐? 앙리 레비가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그게 바로 어린 왕자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어떤 곳에서는 어떤 얘기도 있냐면은, 하이데거가 어린 왕자라는 책을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실존론적 문학 작품이다라고 극찬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 구절은 이제 여러 가지 전승들을 통해서 전해지긴 하지만, 사실은 하이데거가 실제로 했는지는 좀 불분명한 그 전승이긴 한데, 근데 떠올리면 하이데거가 어린 왕자라는 책을 그 프랑스 책 중에선 유일하게 읽은 책이기도 하고, 그또 좋아했다는 걸 떠올려보면 그렇게 말했을 법하기도 해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라도 어린 왕자가 왜 하이데거의 그 철학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작품이냐라고 하면, 어린 왕자에서 나오는 것도 좀 그런 거죠. 이제 어린 왕자에서는 어른의 세계와 어린이의 세계가 대비가 되잖아요.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수량화되고 정량화돼가지고, 그 꽃이라든지 여우라든지 뭐 길가에 피어있는 수많은 장미꽃들은 다 똑같은 꽃들이고, 사막을 돌아다니는 수많은 여우들은 전부 다 똑같은 여우들인데, 어린 왕자 본인한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린 왕자 본인한테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의 고향별의 그 장미꽃은 저 수많은 장미꽃과는 별개로 특출난 의미를 지닌, 나에게 정말 특출난 의미를 지닌 그런 장미꽃으로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여우가 있지만, 내가 어린 왕자가 처음에 그 지구에 와서 길들인 그 여우는 다른 수많은 여우들로 환원되지 않는 뭔가 특출난 그 경험을 나에게 주는, 나에게 특출나게 의미가 있는 그런 여우로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자연과학적 사유에서는 모든 것이 다 수치화되고 정량화돼서 이 장미꽃이나 저 장미꽃이나 이 여우나 저 여우나 똑같은 장미꽃이고 똑같은 여우인데 반해서, 그래서 그런 자연과학적 사유에서는 나의 고향별의 장미꽃이 왜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지, 내가 길들인 그 여우가 왜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지가 그 해명될 수 없는 데 반해서, 우리가 존재론적인 사유를 시작할 때, 그래서 망각되어 있는 존재를 다시 탈은폐시켜서 우리에게 대상이 주어질 수 있는 경험이 수만 가지의 그 방식이 있고, 대상이 주어질 수 있는 방식이 수만 가지의 방식이 있고,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방식 넘어서 다른 방식으로도, 다른 여러 가지 유의미한 방식으로도 대상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됐을 때, 다시 상기하게 됐을 때, 다시 발견하게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수많은 장미꽃 중에서 하나의 장미꽃, 나의 고향별의 장미꽃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이유, 수많은 여우 중에서 내가 길들인 그 여우가 나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이유, 그 장미꽃이 나에게 다른 장미꽃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이유, 그 여우가 다른 여우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이유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어린 왕자의
어떤 내용하고 그 하이데거적인 사유하고는 굉장히 친밀하게 맞닿을 수 있다. 대상과 내가 관계 맺는 방식, 대상이 나에게 주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고찰했다는 점에서 어린 왕자를 하이데거의 철학을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어떤 작품으로서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져온 건 이제 이 그림이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에서 나오는 지금 이 순간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장면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은 하이데거의 사유 중에서도 특히 전기 하이데거의 사유, 존재와 시간으로 대표되는 전기 하이데거의 사유를 이미지화하기에 굉장히 좋은 작품이 딱 이 지킬 앤 하이드라는 작품이고,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순간이라는 그 노래가 정말 훌륭한 노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존재와 시간이라는 그 제목을 봐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존재와 시간은 존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간이란 게 뭐냐? 이게 바로 아주 그냥 결론만 얘기하자면 하이데거가 말하는 시간이라는 건 본래적 시간으로서의 순간, 아우겐블리크라고 하거든요. 순간이 바로 하이데거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 속에서 존재의 의미라는 게 나에게 새롭게 매 순간마다 새롭게 드러난다. 게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의 결론인데, 아주 그냥 결론으로 바로 들어가자면 내 순간순간 내 존재의 의미라는 건 새롭게 드러난다는 게 그 존재와 시간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게 그럼 어떤 의미냐? 하이데거가 말하는 순간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그게 바로 이제 지킬 앤 하이드에서 그 지킬 박사가 노래를 부를 때 지금 이 순간 할 때 그 순간이라는 거죠. 이게 다시 정리해서 설명하자면 어떤 얘기냐면은 그 지킬 앤 하이드라는 그 뮤지컬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지킬 박사가 이제 아버지가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요걸 치료하기 위한 약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약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그 정상적인 자아랑 그 분열증에서 나타나는 그 이상한 자아를 분리를 시켜가지고 요 자아를 그 정상적인 자아만 따로 딱 빼내는 이런 이 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비윤리적이라고 이제 너무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실험을 하고 그런 약을 개발했다는 게 비윤리적이라고 지킬 박사가 당대 그 사람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킬 박사의 연구를 이해를 해주지 않고 지킬 박사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근데 지킬 박사가 이걸 딱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죠. 세상은 나를 이해를 해주지 않지만 나는 지금 이 약을 만들었고 나는 내가 직접 이 약을 먹음으로써 이걸 실험을 해볼 것인데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를 묶어왔던 이 모든 사슬에서부터 나는 해방이 되어서 나는 새로운 그 어떤 세계로 들어서게 된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노래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나를 묶어왔던 사슬에서 해방이 되고, 그래서 지금 나한테는 확신만 있다. 그 남은 건 승리뿐인데 많았던 그 고난으로부터 떨쳐나서 이제 세상에 맞서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의 이미지에 정확하게 대응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존재와 시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게 이때까지는 우리는 평균적 일상성 속에서 존재를 망각하고 있었어요. 대상이라는 것이, 존재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양한 방식에 따라서 세계라는 게 우리에게 다양하게 새롭게 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망각한 채 단순히 그게 존재와 시간을 읽다 보면 나오겠지만 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따라서 나 자신을 규정하고 이 세상을 규정하고 뭐 세상은 자연과학적으로 이렇게 파악되는 곳인가 보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데 내가 그런 존재 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존재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질 수 있구나. 그리고 현존재로서의 나라는 존재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매 순간 새롭게 구성하고 있었지, 원래 세상이라는 게 어떤 고정된 어떤 수리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고정된 사물들을, 하이데거는 눈앞의 존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사물들의 집합체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은 딱 이제 지킬 박사 같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현존재의 결단의 순간, 내가 뭔가를 세상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그런 이데올로기로 규정해 놓은 그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기로 결단, 그 결의, 엔트슐루스라고 하거든요. 결의한 그 순간 나는 현존재는 자신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 현존재가 맺고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그물망이 새롭게 갱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존재에게 대상이라는 것이 새로운 방식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존재하는 것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의미가 그때서야 비로소 새롭게 현존재한테 나타나게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존재와 시간인 거거든요. 현존재의 결의의 순간에 그 현존재의 의미가 새롭게 규정되는 것이고, 현존재의 의미가 새롭게 규정되는 그 순간에 현존재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그 세계의 의미가 새롭게 규정되는 것이고, 그 세계의 의미가 새롭게 규정되는 순간에 그 안에 있던 모든 존재자들의 의미 역시 새롭게 다 규정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결의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새롭게 구성해 나가게 된다라는 게 존재와 시간이 얘기하고 있는 바이고, 그래서 존재의 의미 지평이 이제 존재의 지평이 이제 시간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전기 하이데거의 사유를 대표할 수 있는 저작으로, 전기 하이데거의 사유를 그 이미지화할 수 있는 어떤 그 작품으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